아이고, 어서 오셔요. 오늘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말여요. 듣고 나면 가슴이 아주 먹먹해졌다가도 마지막엔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먹은 것처럼 속이 확 풀리는 그런 이야기라니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만약에 금지옥엽 애지중지 키운 외아들이 장가를 가겠다고 색시를 데려왔는데, 글쎄 그 새 색시가 입술만 벙긋거릴 뿐 말 한마디 못하는 벙어리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주 억장이 무너지고 하늘이 노랗게 변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감나무의 홍시가 발갛게 익어가던 어느 가을날이었지요. 저 아랫마을 박참판댁 외아들 진사가 어디서 저런 고운 처자를 만났는지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예쁜 각시를 가마에 태우고 들어왔거든요. 이름은 순영이라는데 얼굴이 달덩이 같고 피부는 백옥처럼 고와서 마을 사람들이 다들 아이고 저 집구석에 복덩이가 들어왔네 하고 침을 튀겨가며 칭찬을 했지 뭡니까. 그런데 말이어요. 이게 웬일이랴? 콜레를 올리는 내내 신부 입에서 소리 한 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절을 할 때도 술잔을 받을 때도 그저 고개만 숙이고 눈물만 툭툭 떨어뜨리는데 글쎄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새색시가 말을 못하는 벙어리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 화산댁은 그 자리에서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지요. 화산댁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이 동네에서 성깔 있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양반이거든요. 혓바닥이 칼날보다 날카로워서 한번 쏘아붙이면 동네 장정들도 오금이 저려 꼼짝을 못했답니다. 그런 화산댁 눈에 벙어리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세상에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반편이 식구를 들였단 말이냐. 저 입술 꾹 다문 꼬락선이 좀 보라고. 집구석에 복이 들어오긴커녕 저주가 들어왔어. 화산댁의 고함이 안마당을 쩌렁쩌렁 울리는데 우리 가엾은 순영이는 그저 부들부들 떨면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손등에 떨어지는 눈물이 마치 설이 맞은 꽃잎처럼 처량하기 짝이 없었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못하면 가슴에 응어리가 얼마나 크게 맺히겠어요? 하고 싶은 말은 태산 같은데 그게 목구멍에서 걸려 나오질 않으니 아휴, 그 답답함이 오죽했겠냐고요. 그런데 이 화산댁 정말 보통 내기가 아니었단 게요. 그날부터 순영이를 아주 잡기 시작하는데 보는 사람 간장이 다 녹아내릴 지경이었지요. 새벽 별이 지기도 전에 며느리를 깨워서는 얼음장 같은 냇가로 빨래를 보내고 아침상은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게 차려내라고 닭달을 하는데 글쎄 쌀 한 톨 흘리기만 해도 어이구 저 화상 입이 없으니 손이라도 부지런해야 할 거 아니냐 하며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치는 겁니다. 순영이는 그 매질을 다 견디면서도 그저 입술을 깨물고 묵묵히 부엌으로 향했지요. 부엌대기 신세가 따로 없었어요. 커다란 가마솥 앞에 앉아 불을 떼는데 아궁이 속 불꽃이 꼭 제 속을 태우는 것 같았을 겁니다. 매운 연기가 눈을 찔러 눈물이 비 오듯 쏟아져도 닦을 새가 없었지요. 소매로 대충 훔치고는 무거운 솥뚜껑을 열어 젖히는데 그 뜨거운 김이 얼굴을 덮칠 때마다
순영이는 속으로 기도를 올렸을 거예요. 부처님, 하나님, 제발 우리 어머님 마음 좀 녹여주셔요. 하고 말이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녹는 게 아니잖아요? 화산댁은 며느리가 차려온 음식을 한 입 먹어보지도 않고, 에이, 소태 같다. 이걸 먹으라고 내놨냐? 하며 상을 뒤엎어버리기 일쑤였답니다. 사방으로 튄 국물과 밥알을 보며 순영이는 무릎을 꿇고 그걸 하나하나 주워 담았지요. 그 가녀린 손가락 끝이 빨갛게 얼어터진 걸 보면 지나가던 개도 눈물을 흘릴 판인데 화산댁은 눈 하나 깜짝 안 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서러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먹는 거였답니다. 식구들 다 배불리 먹이고 남은 누룽지 한 조각조차 편히 못 먹게 했어요. 벙어리는 배가 고파도 소리를 못 지르니 좀 굶어도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며 며느리 밥그릇을 뺏어버리는데, 아이고, 여러분, 배고픈 서러움이 세상에서 제일 크다고 안 합니까? 백가죽이 등어리에 착 달라붙어 숨쉬기조차 힘든 그 고통을 어린 새색시가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어요, 우리 순영이가 참으로 기특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구박을 받으면서도 시어머니 건강만큼은 끔찍이 챙겼다는 거예요. 화산댁이 평소에 뒷목이 뻣뻣하다느니 가슴이 답답하다느니 하며 짜증을 낼 때마다 순영이는 남몰래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며 뭔가를 찾아 헤맸거든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지요. 눈이 무릎까지 쌓였어서 산새들도 숨죽이고 있을 때 순영이는 호치마 차림으로 뒷산 고개 너머까지 갔답니다. 아, 글쎄 거기서 뭘 찾았겠어요? 바로 눈 속에서도 푸른 기운을 잃지 않는 겨울 무랑. 꽁꽁 얼어붙은 땅 속에서 캐낸 칡뿌리였지요. 동의보감에 보면요. 무는 나복이라 하여 길을 내리고 담을 없애며 소화를 돕는데 으뜸이라고 했거든요. 특히 속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에게는 이만한 약이 없다고 했지요. 순영이는 말을 못하니 배운 건 없어도 본능적으로 안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 저러다 큰 병 나겠다 싶어 제 몸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그 귀한 식재료들을 구해온 겁니다. 그날 저녁 순영이는 시어머니 몰래 부엌 구석에서 그 물을 정성껏 씻고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써는 칼소리가 탁, 탁, 탁 하고 조용한 밤 공기를 가르는데 그 소리가 마치 순영이의 심장 소리 같았지요. 아니, 저 벙어리 년이 야밤에 뭘 저리 부스럭거린다냐? 방 안에서 화산댁이 날카롭게 소리를 지르자 순영이는 화들짝 놀라 불을 끄고 숨을 죽였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온몸이 사르르 떨려왔지요. 하지만 순영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화를 가라앉히고 막힌 기운을 뚫어줄 그 비방의 맞을 만들기 위해 밤새 잠도 안 자고 차가운 바닥에 앉아 물을 다독였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이고 정성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약을 준비하는 그 마음. 아유, 글쎄 생각만 해도 코끝이 찡해지네요. 과연 이 무가 화산댁에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불호령이 떨어질까요? 자,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화산댁의 가슴 속 응어리와 순영이의 지극정성이 부딪히는 그 현장으로 저랑 같이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시자고요. 안 그렇습니까? 아이고 성님들 동생들. 이제부터가 진짜 골 때리는 대목이요.
들어봐봐. 그 못 되쳐먹은 화산대기 말이여. 날이 갈수록 그 성질머리가 아주 가관도 아니었어. 사람이 나이가 들면 좀 너그러워져야 할 것 아니여? 근데 이 할망구는 갱년기가 대포항 파도처럼 몰아치는지 아주 며느리만 보면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 났단 게. 이 개벽다귀 같은 년아, 너는 귀도 처먹었냐? 어찌 된 게 집안 꼴이 이 모양 이 꼴이야. 아침부터 앞마당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는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앙칼진지 귀청이 다 얼얼할 정도였지요. 순영이는 그저 죄 지은 사람 마냥 어깨를 움츠리고 부엌으로 기어들어가는데 글쎄 그 뒷모습이 꼭 비 맞은 장달처럼 처량해 보이지 뭡니까? 근데 말이여요, 우리 성님들. 이 화산댁이 사실은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았던 거라.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가지고 맨날 아이고 고리야, 내 머리가 깨질 것 같다 하며 뒷덜미를 잡고 누워있기 일쑤였거든요. 이게 다 뭐다냐? 동의보감식으로 말하자면 화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 기혈이 꽉 막혀버린 거라 이 말입니다. 피가 맑아야 온몸을 팽팽 돌 것인데 그놈의 성질머리 때문에 피가 끈적끈적한 엿가락처럼 돼버렸으니 몸이 버티겠냐고요? 순영이는 그걸 귀신같이 알아차렸지요. 벙어리라고 머리까지 빈 줄 알면 큰 오산이지요. 이 애기가 친정 어머니한테서 귀동냥으로 배운 게 있었거든요. 무는 하늘이 내린 소화제요. 막힌 길을 뚫어주는 천하의 보약이다라는 걸 말이어요. 그래서 순영이가 뭘 했느냐? 밤마다 몰래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서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어. 근데 이게 평범한 국밥이 아니여. 시어머니 눈을 피해 산에서 캐온 칡뿌리 갈근하고 설이 맞은 가을 물을 숭덩숭덩 썰어 넣었지요. 칡이라는 놈이 어떤 놈입니까? 술독도 풀어주지만 뻣뻣하게 굳은 목덜미를 야들야들하게 풀어주는 데는 이만한 게 없거든요. 여기에다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10년 묵은 간장을 딱 한 숟갈 넣었는데 글쎄 그 냄새가 얼마나 구수한지. 냄새만 맡아도 10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갈 판이었지 뭡니까? 이년아, 너 지금 부엌에서 뭔 수작질이야? 독이라도 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 갑자기 화산댁이 문을 획 열어젖히며 들이닥쳤어요. 눈은 붕어처럼 툭 튀어나오고 입가에는 허연 거품을 물고는 순영이 멱살을 잡을 듯이 달려드는데 세상에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겠어요? 순영이는 깜짝 놀라 국밥 그릇을 뒤로 숨겼지만 이미 늦어버렸지요. 아니, 이 벙어리 년이 감히 나 몰래 고기를 삶아 처먹어? 시어머니는 배가 고파서 창자가 꼬이는데 너 혼자 배돼지를 채우려고? 화산댁은 다짜고짜 가마솥 뚜껑을 열어 젖혔습니다. 근데 고기 냄새는커녕 쌉싸름한 칡 냄새라 달큰한 무 냄새만 진동을 하니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이게 뭐다냐? 풀뿌리나 삶고 자빠졌네. 에이, 재수 없어. 화산댁은 발길질로 아궁이 앞 소반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쨍그랑 국밥 그릇이 박살이 나고 순영이가 밤새 정성 들여 끓인 그 귀한 국물이 바닥에 쫙 퍼지는데 아유, 내 가슴이 다 미어지더라고요. 순영이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바닥에 엎드려 깨진 사발 조각을 손으로 줍기 시작했지요. 손가락 끝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오는데도 아픈 기색 하나 없이 말이어요.
저런 미련 곰탱이 같은 년. 쯧쯧. 화산댁은 침을 되뱉고 방으로 들어갔지만 사실 속으로는 좀 찔렸을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독을 타는 줄 알았는데 고작 풀뿌리나 삶고 있으니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런데 그날 밤이었지요. 일이 터지고 만 겁니다. 화산댁이 방에서 자다가 갑자기 꺽꺽 거리는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진사가 놀라 방으로 뛰어 들어가 보니 글쎄 화산댁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가지고 입은 옆으로 삐딱하게 돌아가 있지 뭐여요. 어머니, 어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중풍이 온 거라니까요. 혀가 말려 들어가서 말도 못하고 한쪽 팔다리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힘없이 축 늘어져 버렸으니 아유, 세상 천지에 이런 비극이 어딨냐고요. 평소에 며느리 구박하며 떵떵거리던 그 서슬퍼런 기세는 어디 가고 이제는 똥오줌도 못 가리는 신세가 돼버린 겁니다. 마을 의원을 불러오고 난리를 쳤지만 의원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이건 화가 너무 치밀어 올라 뇌혈관이 터진 거라. 마음의 병부터 고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라면서 말이어요. 자, 여러분.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지요? 그동안 구박만 받던 며느리 순영이가 이제 시어머니의 목숨줄을 쥐게 된 거나 다름없단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순영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에라이 쌤통이다. 평생 그렇게 누워 있어라 하고 침 한 번 뱉어주고 돌아서겠습니까? 아니면 하지만 우리 순영이는 역시나 보통 내기가 아니었단 게 남편은 울며 불며 자포자기하고 있는데 순영이는 조용히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지요. 이번에는 예전보다 훨씬 더 진하게, 훨씬 더 정성스럽게 무언가를 고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동의보감에 나온 나볶은탕의 비방에다가 순영이만의 용서의 양념을 넣은 기적의 국밥이었지요. 시어머니 입은 비뚤어지고 정신은 몽롱한데 순영이는 그 뜨거운 국밥을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정성껏 떠서 시어머니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화산댁은 그 와중에도 저 벙어리 년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눈빛으로 순영이를 째려봤지만 순영이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눈물을 닦아줄 뿐이었지요. 어머니, 제발 이거 드시고 일어나셔요. 마음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소리치며 순영이는 시어머니의 굳게 닫힌 입술 사이로 따뜻한 국물을 흘려 넣었습니다. 글쎄 그 국물이 시어머니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화산댁의 뱃속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더니 꽉 막혔던 기운이 요동을 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과연 이 국밥 한 그릇이 죽어가는 화산댁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못된 성질머리까지 싹 고쳐놓을 수 있을지. 아유, 나도 궁금해서 미치겠네. 아이고 성님들. 이제부터가 진짜 눈물 없이는 못 듣는 대목이어요. 다들 손수건 한 장씩 준비하셨소? 안 그러면 앞치마끈이라도 붙잡고 들어보셔요. 가슴이 아주 미어 터질란 게. 자, 우리 불쌍한 순영이가 말이어요. 중풍으로 쓰러져서 송장처럼 누워있는 시어머니 입에다가 그 무진장 국밥을 한 숟가락씩 떠넣어준 지가 벌써 아흐레가 넘었단 말이요. 아흐레, 말이 쉽지.
잠 한숨 안 자고 똥오줌 받아내면서 그 뜨거운 불 앞에서 국을 고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고요. 순영이 손을 좀 보셔요. 무 써느라 칼에 베이고 아궁이 불 쬐느라 벌겋게 익어버렸어. 아주 쩍쩍 갈라진 게 꼭 가뭄든 논바닥 같지 뭡니까. 근데 이 지독한 화산댁은 말이요. 정신이 가물가물한 와중에도 그놈의 고집이 어디 안 가더라고. 입을 꽉 다물고는 국물을 안 삼키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아 글쎄 그 모습이 참 귀신보다 더 무섭더란 게 그래도 우리 순영이는 포기를 안 해요. 어메 어메 입 밖으로는 안 나오는 소리를 목구멍으로 삼키면서 그저 눈물로 국밥 간을 맞추고 있었던 거여요. 여러분 180c가 넘는 가마솥 열기에도 굴하지 않고 정성을 다한 이유가 있어요. 동의보감에 보면 말이어요. 이 무라는 놈이 단순히 소화만 시키는 게 아니라 기를 아래로 확 내려주는 성질이 있거든요. 화산댁처럼 화가 머리끝까지 뻗쳐서 뇌혈관이 터진 사람한테는 이 무만큼 귀한 약이 없단 말입니다. 순영이는 그걸 믿고 또 믿은 거지요. 드디어 열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소. 산새들도 아직 잠든 그 시각에 부엌에서 정한수 떠놓고 빌던 순영이가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아 글쎄 방 안 가득 구수하면서도 쌉싸름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이게 사람 코끝을 아주 기분 좋게 간지럽히는 거라. 순영이가 조심스레 화산댁의 손을 잡았는데 어머나 얼음장같이 차갑던 손등에 몽글몽글하니 온기가 도는 게 아니겠어요? 갑자기 화산댁 입에서 쩍쩍 갈라진 소리가 터져 나오더니 감겨있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아유, 세상 천지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할망구가 눈을 떴으니 순영이는 깜짝 놀라 뒤로 나자빠질 뻔했지요. 화산댁의 눈동자가 이리저리 굴러가더니 머리맡에 엎드려 자느라 헝클어진 며느리의 몰골을 가만히 내려다보는 거여요. 살은 쏙 빠져서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옷은 음식 냄새에 찌들어 꾀죄죄한데 아 글쎄 그 며느리 손등에 난 칼자국이라 화상 흉터가 화산댁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 순간 화산댁의 가슴 속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을 거여요. 평생 남 미워하고 헐뜯으며 쌓아 올린 그 단단한 얼음 덩어리가 며느리가 끓여준 따끈한 무 국물 한 대접에 사르르 녹아내린 거지요. 순영아. 아이고 성님들 들으셨소? 혀가 말려 들어가서 평생 말 못할 줄 알았던 화산댁 입에서 며느리 이름이 튀어나왔단 게 비록 발음은 어눌하고 쉰 목소리였지만 그건 분명히 용서를 구하는 소리였어요. 화산댁은 떨리는 손을 뻗어 순영이의 거친 손등을 움켜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꺽꺽 울음을 터뜨리는데 그 눈물이 며느리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죄인이여. 이 몹쓸 년이 천사 같은 너를. 아이고. 화산댁이 통곡을 하니까 자고 있던 진사가 뛰어들어오고 집안이 아주 난리가 났지요. 순영이는 어땠겠어요? 말을 못하니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그저 시어머니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을 하는데 아유 그 광경을 본 옆집 박서방도 뒷집 이 과부도 다 같이 마당에서
눈물 콧물 다 쏟았단 게. 여러분, 이게 바로 약식동원의 기적 아니고 뭐겠습니까?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정성이 들어가니까. 의원도 포기한 병이 낫고 굳게 닫힌 마음 문이 열린 거.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화산댁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며느리가 나를 살렸다. 우리 순영이가 최고다라며 입술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다니는데, 아, 글쎄 이제는 며느리 고생시킨다고 부엌 근처에도 못 오게 한다니까요. 자, 그런데 말이어요. 여기서 끝이면 섭섭하지요. 화산댁이 기운을 차리고 나서 순영이한테 아주 특별한 걸 전수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그건 바로 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죽은 사람도 벌떡 일어나게 한다는 비방장료의 비밀이었지요. 과연 그 장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행복만 남은 줄 알았던 이 집에 또 어떤 폭풍우가 몰아칠지. 아유, 다음 이야기가 궁금했어서 엉덩이가 들썩거리시죠? 엄니들을 위한 중간 꿀팁. 오늘 우리 순영이가 시어머니 살리려고 쓴 무랑 책갈근 말이어요. 우리 엄니들 꼭 기억해 두셔요. 나이 들면 자꾸 가슴이 답답하고 뒷목이 뻣뻣해지잖아요? 그럴 때 물을 큼직하게 썰어 넣고 푹 끓인 물을 차처럼 드셔보셔요. 동의보감에도 무는 막힌 기운을 뚫어주는데 1등 공신이라고 했거든요. 특히 혈압 높으신 분들은 칡뿌리 갈글을 같이 넣고 달여 드시면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데 아주 기가 막히단 게요.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 안 될 때 생무 한 조각 씹어 먹는 건 천연 소화제나 다름없으니 꼭 챙겨 드셔요. 지난번에 우리 벙어리 며느리 순영이가 무진장 국밥으로 시어머니 화산댁을 살려낸 얘기. 그거 듣고 다들 손수건 적셨다면서요? 글쎄, 내 말이 그 말이요. 진심은 통하게 돼 있고 정성 들인 음식은 송장도 일으키는 법이거든. 자, 이제 그 뒤로 이 집구석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죽겠지. 들어보셔요. 사람이 죽다 살아나면 개과천선한다고 하더니 우리 화산댁이 아주 딴 사람이 됐단 게. 예전에는 며느리만 보면 이년아 저년아 하고 가랑입 타는 소리를 내더니 이제는 순영이가 마당만 쓸고 있어도 버선발로 뛰어 내려와요. 에구구, 내 새끼. 그 가녀린 손으로 뭘 자꾸 하려고 그냐. 이리 내놔라, 이 심이가 하마. 세상에, 여러분. 그 칼칼하던 목소리가 설탕물 발라놓은 것처럼 달달해진 것 좀 보셔요.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꼴을 보고는 아니, 화산댁이 뒷산 살구꽃을 따 먹었나. 왜 저리 유해졌대? 하며 입을 떡 벌렸다니까요. 근데 이게 다 우리 순영이가 지극정성으로 끓여낸 무국물이 화산댁 가슴 속에 맺힌 도끼를 싹 씻어내 버린 덕분이지요. 그런데 말이어요. 집안이 화목해지니까 이제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기는 법이라. 화산댁이 어느 날 순영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몸은 좀 추슬렀지만 자기가 언제 또 쓰러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진 게지. 화산댁은 순영이 손을 꼭 잡고 장독대로 향했지요. 이 집 장독대라 하면 말이어요. 이 근방에서 알아주는 보물창고거든요. 항아리들이
아주 배불뚝이 장군들 마냥 위엄 있게 늘어서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맨 뒷줄 구석에 딱 하나 이끼가 살짝 끼고 세월의 흔적이 팍팍 느껴지는 작은 항아리가 하나 있었어요. 화산댁이 그 항아리 앞에 서더니 허리를 숙여 저를 한번 올리는 게 아니겠어요? 순영아, 잘 보거라. 이게 바로 우리 집안의 뼈대요. 목숨 줄인 시간장 항아리다. 화산댁이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자, 아 글쎄, 거기서 풍겨 나오는 냄새가 이건 뭐 말로 설명을 못해. 쿰쿰하면서도 달큰하고 깊고 진한 향기가 코끝을 찌르는데 냄새만 맡아도 기운이 펄펄 나는 것 같더라고요. 산가요록에 보면 좋은 장은 만병의 근원을 막는다고 했는데 그 장이 바로 여기 있었던 거여요. 100년이 넘도록 줄어들면 채우고 또 채우며 지켜온 그 시간장. 그 작물 색깔을 보니 아주 까맣다 못해 보랏빛이 돌 정도로 영롱한 게 꼭 보석같이 뭡니까? 화산댁은 조심스럽게 그 간장을 한 방울 찍어 순영이 입에 넣어줬습니다. 순영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맛을 보는데 아유, 혀끝에 닿는 순간 온몸에 피가 확 도는 기분이었을 거여요. 짜기만 한 게 아니라 깊은 산속의 흙내음 같기도 하고 오랫동안 묵힌 산삼향 같기도 한 그 맛. 순영이는 말을 못하니 그저 가슴을 치며 고개를 끄덕이었지요. 어머니, 이 귀한 걸 제게 하는 마음이었겠지요. 이 간장은 말이다. 단순히 콩으로 만든 게 아니여. 내 시어머니, 또 그 윗대 시어머니가 자식들 입에 풀칠하려고 흘린 눈물이 녹아 있는 거다. 이제 내가 이 장맛을 지켜야 한다. 알겠느냐? 화산댁의 눈에 이슬이 맺히는데 순영이도 그 마음을 알기에 같이 눈물 콧물 다 쏟았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대물림이고 정 아니겠습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눈 녹듯 사라지고 이제 진정한 고부의 정이 싹 트는 그 순간 아유, 내 가슴이 다 짠해지네. 그런데 말이여요. 호사다마라고 했지요? 좋은 일이 생기면 꼭 옆에서 시세 많은 인간들이 꼬이는 법이거든. 이 집안의 시간장의 비법이 전수된다는 소문이 동네방네 퍼지자마자 아 글쎄 저 멀리 한양에서 소식 끊겼던 화산댁의 시동생 그러니까 진사의 작은 아버지가 갑자기 들이닥친 거 아니겠어요? 이 양반이 어떤 양반이냐 하면요. 젊었을 때 집안 재산 다 말아먹고 노름질에 빠져 살다가 쫓겨난 한량 중에 한량이거든요. 근데 어디서 냄새를 맡았는지 코를 킁킁거리며 대문을 박차고 들어오는데 형수님, 아니 형수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셨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살아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그 눈동자를 보셔요. 아주 뱀 새끼 마냥 요리조리 굴러가는데 자꾸 장독대 쪽을 힐끔거리는 게 영 수상하단 말입니다. 화산댁은 반가운 마음에 아이고 서방님 어서 오셔요 하며 환대했지만 우리 영리한 순영이는 느꼈을 거여요. 아, 저 사람 우리 집 시간장을 노리고 왔구나 하고 말이여요. 여러분, 이 평화롭던 집구석에 다시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순영이는 이 귀한 시간장을 저 탐욕스러운 시동생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이고 벌써부터 가슴이 콩닥거려서 못 참겠네. 자, 여러분,
그 눈빛 음흉한 시동생이라는 양반. 박필두가 들어오고 나서 집안 공기가 아주 묘해졌단 게요. 이 양반이 겉으로는 형수님 건강이 최고입니다요. 조카 며느리가 효부라고 소문이 자자하더이다 하며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아부를 떨어대는데 글쎄 속은 시커먼 숫덩이보다 더 검었지 뭡니까. 박필두가 한양에서 온갖 빚독촉에 시달리다가 이 집안 시간장이 임금님 진상품으로 올라갈 정도로 귀하다는 소리를 듣고 그걸 훔쳐다 팔아먹으려고 작정을 하고 내려온 거여요. 근데 이 간장이 그냥 간장이냐고. 100년 세월을 정성으로 삭힌 말 그대로 집안의 신주단지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형수님.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 고향 맛이 그립습니다. 특히 형수님 댁 장맛은 한양에서도 명성이 자자하니 저도 오늘 그 장맛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저녁 상머리에서 박필두가 숟가락을 딱 놓으며 은근슬쩍 말을 꺼내는데 화산댁은 아무것도 모르고 에구 서방님도 참 장맛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별거 있겠소. 순영아, 작은아버님께 시간장으로 간 맞춘 나물 좀 더 내오너라 하고 선심을 쓰는 거여요. 순영이가 조심스레 나물을 묻혀내왔는데 박필두가 그 나물을 한 입 씹더니 눈이 번쩍 뜨이는 겁니다. 이거다. 이 맛이면 한양 부잣집 놈들 돈을 긁어 모으겠구나. 박필두는 그날 밤부터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컴컴한데 글쎄 이 인간이 살금살금 기어 나와서 장독대로 향하는 게 아니겠어요? 품 안에는 커다란 호리병을 숨기고 말여요. 그런데 말이여요. 우리 순영이가 보통 며느리입니까? 시어머니 살려내려고 밤낮으로 아궁이 불지키던 그 예리한 감각이 어디 가겠냐고요. 부엌 구석에서 메주를 손질하던 순영이는 담벼락 너머로 들리는 수상한 발소리를 딱 잡아냈지요. 순영이는 소리를 낼 수 없으니 조용히 몽둥이 하나를 쥐고 뒤를 밟았습니다. 박필두가 시간장 항아리 뚜껑을 열고 국자를 들이밀려는 찰나 퍽! 순영이가 몽둥이로 장독대를 3개 내리쳤습니다. 박필두는 깜짝 놀라 아이고 나 죽네 하며 나자빠졌지요. 마침 그 소리에 잠이 깬 진사와 화산대기 촛불을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난리냐? 서방님, 아니 이 밤중에 장독대에서 뭐 하시는 거요? 화산대기 기가 막혀서 묻자 박필두는 당황해서 그게 제가 배가 고팠어. 아니 목이 말라서 물을 찾다가 그만 하며 횡설수설을 하는 거여요. 하지만 손에 든 호리병이랑 국자가 다 말해주고 있잖아요. 화산댁의 눈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중풍으로 쓰러졌을 때보다 더 무서운 기세였지요. 서방님, 사람이 도리가 있지. 어떻게 집안의 목숨 줄인 시간장을 넘봅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셔요. 박필두는 쫓겨나면서도 며느리 순영이를 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두고 보자. 저 벙어리 년 때문에 내 팔자가. 내가 그냥 물러날 것 같으냐. 아유, 성님들. 저 박필두라는 인간이 저렇게 그냥 갈 위인이 아니거든요. 다음 날부터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 집 며느리가 벙어리인 게 사실은 장독대에 귀신이 붙어서 그렇다더라. 그 시간장에 며느리 눈물이 들어갔소. 장맛이 변했다더라 하는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닌 거여요. 사람들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해서 그렇게 칭찬하던 며느리를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는데 순영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요. 억울해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데 목구멍에서는 그저 윽 하는 소리밖에 안 나오니 그때 순영이가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그래, 말이 안 통하면 맛으로 보여주자. 순영이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무국밥이 아니어요. 규합 총서에 나온 비법을 응용해서 집안의 씨간장과 검은 콩서목태 그리고 구증구포한 생강을 넣어 100년의 보약 장조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콩은 동의보감했어. 신장 기능을 돕고 해독 작용이 뛰어나다고 했거든요. 특히 마음의 병 때문에 기가 막힌 사람들에게는 이만한 게 없지요. 순영이는 박필두가 퍼뜨린 도끼를 이 장조림 한 그릇으로 씻어내겠다고 다짐하며 밤새도록 불 앞에서 정성을 다했습니다. 과연 순영이가 만든 이 장조림이 마을 사람들의 다친 마음과 박필두의 악한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박필두의 계략에 순영이가 결국 쫓겨나게 될까요? 성님, 드디어 우리 순영이가 대궐까지 진출하게 됐구만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고 박필두의 악심까지 녹여버린 보약 장조림의 힘. 예시의 호흡대로 아주 맛깔나게 끊어왔소. 한 글자도 안 바꾸고 호흡만 딱 살려놨으니 보셔요. 아이고 성님들. 이제 진짜 긴장감 넘치는 대목이어요. 다들 침 꼴깍 삼키고 들어보셔요. 우리 순영이가 밤새 만든 보약 장조림 냄새가 온 마을에 진동을 하니까 수군거리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박찬판 댁 대문 앞으로 모여들었지요. 냄새가 어찌나 기가 막힌지 지나가던 개도 발걸음을 멈추고 꼬리를 살랑거릴 정도였다니까요. 순영이는 정성스럽게 차린 장조림과 따끈한 쌀밥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먼저 자기를 욕하고 다니던 마을 어른들에게 한 접시씩 내놓았지요. 이게 그 귀신 붙었다는 장으로 만든 거요? 마을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며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었는데 어머나 세상에, 고기는 입안에서 아이스크림처럼 사르르 녹고 장맛은 깊고 풍부해서 혀가 춤을 추는 것 같지 뭡니까? 특히 그 검은 콩의 고소함이 씨간장의 짭조름한 맛과 어우러지는데 먹는 순간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확 풀리는 기분이었대요. 아이고, 내가 미쳤지. 이런 맛을 내는 며느리가 어떻게 귀신이 붙어. 이건 하늘이 내린 솜씨여.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찬을 하니까 구석에서 지켜보던 박필두는 얼굴이 흙빛이 돼버렸지요. 그때 화산댁이 박필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순영이가 만든 장조림 한 접시를 툭 내밀었지요. 서방님, 이거나 드시고 정신 좀 차리셔요. 우리 며느리가 서방님 속병 고치라고 밤새 만든 거요. 박필두가 마지못해 장조림 한 점을 먹었는데 아 글쎄, 이 양반이 갑자기 엉엉 울음을 터뜨리는 게 아니겠어요? 형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빚쟁이들한테 쫓기다 보니 눈이 뒤집혀서 조카 며느리 미안하네. 내가 사람도 아니네. 장조림에 들어간 구증구포 생강이 박필두의 차가운 심장을 데워주고 서목태 검은 콩이 그의 탁해진 피를 맑게 해준 덕분일까요?
박필두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약식동원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악의를 선의로 갚고 독을 약으로 바꾸는 그 위대한 힘. 우리 순영이는 소리 내어 말은 못했지만 그 따뜻한 미소 하나로 온 마을의 오해와 시동생의 악심을 한순간에 녹여버린 거여요. 화산댁은 그런 순영이를 끌어안으며 말했지요. 순영아, 고맙다. 내가 우리 집안의 진짜 보배구나. 이제 이 시간장은 온전히 내 것이다. 그날 저녁 박참판댁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비록 말은 없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음식을 만드는 며느리와 그 진심을 알아주는 시어머니. 아유, 생각만 해도 배가 부르네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말이어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대서사시가 아니지요. 이제 겨우 장맛을 지켜냈는데 다음 날 아침 일찍 한양에서 어명이 내려왔다는 전령이 도착한 거 아니겠어요? 아, 글쎄, 임금님이 위장병이 심해져서 조선 팔도에서 가장 뛰어난 장맛을 가진 사람을 궁으로 불러들이라는 명령이었지요. 우리 순영이가 이제 궁궐로 가게 된 겁니다. 아유, 시골 며느리가 대궐에 갔어. 그 험난한 궁중 암투를 어떻게 버텨낼까요? 대장금 뺨치는 순영이의 궁중 요리 생존기. 자, 다음 편은 더 손에 땀을 쥐게 할란게 다들 기대하셔요. 잠시 엄니들을 위한 꿀팁. 오늘 우리 순영이가 쓴 검은 콩서목태이랑 생강 이야기 좀 해볼게요. 우리 엄니들 나이 들면 자꾸 깜빡깜빡하고 무릎도 시큰거리시죠. 그럴 때 이 서목태 쥐눈이 콩이 최고 단계요. 동의보감에 보면 검은 콩은 신장을 튼튼하게 해서 뼈를 강하게 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데 으뜸이라고 했거든요. 콩자반만 해 드시지 말고 밥 지을 때 듬뿍 넣어 드셔보셔요. 그리고 환절기에 기침 나고 속이 냉할 때는 생강이 보약이어요. 생강은 몸의 찬 기운을 몰아내고 소화를 돕거든요. 특히 고기 요리할 때 생강을 넣으면 잡내도 잡지만 고기의 독성을 중화시켜주니 일석이조지요. 단, 생강은 열이 많은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적당히 드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셔요. 아이고, 성님들. 이제 이야기가 아주 으리으리한 곳으로 넘어가 버렸네. 시골 구석탱이에서 장냄새나 맡던 우리 순영이가 글쎄 나라의 어른이신 임금님이 계시는 한양 대궐로 불려 가게 됐단 게요. 이게 참 사람 팔자시간 문제라더니 딱 그 꼴 아니겠어요? 자, 상상을 해보셔요. 남해 바다처럼 푸른 기와가 끝도 없이 펼쳐진 경복궁 대문을 우리 순영이가 넘어가는데 그 가녀린 어깨에 뭘 메고 있었겠어. 바로 그 목숨보다 귀한 백년시간장 항아리 아니겠습니까? 화산댁이 떠나보낼 때 울며 불며 얘야, 가서 기죽지 마라. 이 간장이 내 혓바닥이고 내 목소리다 하며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근데 말이어요. 대궐이라는 데가 어떤 곳입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목이 달아나고 눈 한 번 잘못 뜨면 유배를 가는 무시무시한 곳 아니냐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임금님 상태가 말이 아니었대요. 애구구, 속이 다 들어가는구나. 명치 끝에 돌덩이가 얹힌 것 같아 숨을 쉴 수가 없어. 임금님이 벌써 석 달째 미음 한 모금 제대로 못 넘기고 계셨던 거여요. 내노라 하는 내의원 어른들이 산삼의 녹용에
온갖 귀한 약재는 다 갖다 바쳤지만 글쎄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속만 더 뒤집어지니 온 나라가 초비상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조선 땅에서 가장 장맛이 깊은 자를 찾아라 하는 특명이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막상 대궐 소주방 상궁들이 보니 시골에서 올라온 벙어리 여편네 하나가 꾀죄죄한 항아리 하나 들고 서 있으니 기가 막혔겠지요. 아니, 저런 반편이가 우리 전하의 옥체를 고치겠다고 온 것이냐? 대궐이 장터인 줄 아느냐? 특히 소주방을 꽉 잡고 있던 최상궁이라는 양반. 이 양반이 아주 보통 내기가 아니었거든요. 눈매가 독사처럼 매서워가지고 순영이를 보자마자 코방귀를 뀌며 어디서 개벽다귀 같은 년이 들어와서 깝치느냐? 저 항아리 당장 내다 버려라. 냄새가 고약해서 전하 콧김만 상하시겠다. 하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순영이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지요. 억울해서 말이 나오면 이게 어떤 단장인데 그러십니까? 하고 소리라도 지를 텐데 그저 입술만 꽉 깨물고 항아리를 품에 더 꽉 안을 뿐이었어요. 그 모습이 꼭 폭풍우 속에 핀 가냘픈 들꽃 같았어. 보는 이의 간장을 다 녹였단 게요. 그때였지요. 임금님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서 대궐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임금님이 각혈을 하시고는 의식을 잃으신 거예요. 내의원 의관들이 사색이 되어 뛰어다니고 중전마마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데 전하의 위장이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천하의 명약도 소용이 없습니다. 의관의 절망적인 소리에 대궐 안은 초상집 분위기가 됐지요. 그때 우리 순영이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부엌으로 기어들어 가아궁이의 불을 지피기 시작했어요. 최상궁이 어디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손을 대 하며 머리채를 잡으려는데 마침 그 자리를 지나던 대왕대비 마마가 그 광경을 보게 된 거여요. 멈추어라. 지금 전하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저 아이의 눈빛을 보아하니 예사롭지 않구나. 저 아이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어라. 대왕대비 마마의 서슬퍼런 명령에 최상궁은 꼼짝 못하고 물러났지요. 자, 여러분, 이제 판은 깔렸습니다. 우리 순영이의 손끝에서 임금님의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 온 거여요. 순영이는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꺼낸 또 하나의 비방. 바로 설이 맞은 겨울 배초향방아잎과 말린 귤피를 꺼냈지요. 동의보감에 보면 귤피는 기를 소통시키고 비위의 습을 제거하는데 으뜸이라 했거든요. 순영이는 이 귀한 약재들을 100년 시간장과 함께 넣고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향기가 소주방 담벼락을 넘어 임금님의 침전까지 흘러가는데 아유, 이 냄새가 어찌나 깊고 오묘한지 울던 상궁들도 코를 킁킁거리며 넋을 잃었단 게요. 과연 이 검고 진한 국물 한 사발이 죽어가는 임금님의 위장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질투에 눈먼 최상궁이 이대로 가만히 있을까요? 자, 여러분, 소주방에 솥 끓는 소리가 보글보글 소리를 내며 밤 공기를 가르는데 최상궁 이 여편네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절대로 아니지. 이 인간은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질까봐 아주 안달이 난 거여요. 순영이가 정성껏 약선탕을 다리고 있는 사이
최상궁이 몰래 부엌 구석으로 들어가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아, 글쎄, 그게 뭐였냐 하면 독성이 강한 초투구꽃 뿌리 가루였지 뭐예요. 이걸 넣으면 임금님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돌아가실 판인데 이 미친 여편네가 며느리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그런 짓을 벌인 거라니까요. 어디 시골 촌뜨기 벙어리가 내 자리를 넘봐. 오늘 전하께서 잘못되시면 내년 목은 단칼에 날아갈 것이다. 최상궁이 돛가루를 탕약에 뿌리려는 찰나. 아유, 세상에, 우리 순영이가 뒤로 눈이 달렸나? 갑자기 뒤를 확 돌아보더니 최상궁의 손목을 꽉 잡는 게 아니겠어요? 말은 못하지만 눈빛만큼은 호랑이보다 더 무서웠지요. 순영이는 최상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마치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하십니까? 하고 꾸짖는 것 같았대요. 최상궁은 당황해서 이 인연이 어디 상궁 마마의 몸에 손을 대 하며 발뺌을 했지만 이미 들켜버린 뒤였지요. 순영이는 조용히 최상궁의 손에서 돛가루 주머니를 뺐어 아궁이 불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묵묵히 탕약을 저었지요. 드디어 탕약이 완성됐습니다. 까맣고 진한 액체가 옥사발에 담겼는데 그 위로 은은한 김이 올라오며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향이 났어요. 순영이는 이 약사발을 들고 임금님의 침소로 향했습니다. 침전 앞에는 내의원 의관들과 대왕대비 마마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지요. 순영이가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그 작은 옥사발에 꽂혔습니다. 이것이 전하를 살릴 방도란 말이냐? 대왕대비 마마의 물음에 순영이는 깊게 절을 올리고 조심스럽게 임금님의 입가에 숟가락을 가져다 댔습니다. 임금님은 이미 의식이 희미했어서 입술조차 떼지 못하고 계셨지요.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탕약 냄새가 임금님의 콧구멍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전하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게 아니겠어요? 전하, 정신을 차리시옵소서. 중전마마의 외침과 동시에 순영이는 임금님의 목줄기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탕약을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수은자빵에 이르기를 기가 막힌 자에게는 맛의 근본을 먼저 깨워야 한다고 했지요. 100년 시간장의 그 깊은 발효의 맛이 임금님의 혀끝을 자극하자 멈춰있던 위장이 꿈틀하고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임금님 목구멍에서 깊은 신음이 터져 나오더니 아 글쎄 꽉 막혔던 트림이 꺽 하고 길게 터져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트림 소리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단 게요. 그 소리는 바로 막혔던 기혈이 뚫렸다는 신호였거든요. 임금님의 얼굴에 순식간에 화색이 돌더니 감겨있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시원하구나. 내 뱃속에 얹혀있던 돌덩이가 이제야 내려가는 것 같도다. 임금님이 자리에 앉아 숨을 크게 들이쉬자 온 침전 안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중전마마는 순영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고 대왕대비 마마는 천하의 보배가 여기 있었구나 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지요. 하지만 그 뒤에서 얼굴이 흙빛이 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최상궁이었지요. 최상궁은 이제 제 발등 찍은 격이 되어 부들부들 떨고 있었답니다.
성님, 드디어 우리 순영이가 대궐의 암투를 이겨내고 금이 환영했구만요. 임금님의 회유에도 흔들리지 않고 고향의 시어머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씨. 시간장보다 더 깊고 진한 효심이 따로 없소. 주신 글도 예시의 호흡에 맞춰서 통쾌한 최상궁의 몰락과 순영이의 따뜻한 귀향길이 그려지도록 맛깔나게 줄을 끊어왔소. 아이고 성님들, 이제 한시름 놓았는가 싶었지요? 근데 대궐이라는 데가 원래 그래요.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가 터지는 법이거든. 임금님이 기운을 차리시자마자 제일 먼저 찾은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순영이가 만든 그 탕약의 정체였어요. 내 평생 온갖 진미를 다 맛보았으나 이토록 깊고도 정갈한 맛은 처음이로다. 도대체 무엇으로 만든 것이냐? 임금님의 물음에 내의원 수의가 대답했지요. 전하, 이 여인은 말은 못하오나 손끝으로 기적을 만드는 자이옵니다. 저 장항아리 하나로 전하의 위장을 다스렸나이다. 임금님은 감격해서 순영이에게 큰 상을 내리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까 그 독사 같은 최상궁이 다시 입을 놀리기 시작하는 거여요. 전하, 통촉하시옵소서. 이 여인은 벙어리라 요사스러운 술수를 부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궁중의 법도를 어기고 검증되지 않은 장을 전하께 올렸으니 이는 엄벌에 처해야 할 일이옵니다. 최상궁이 끝까지 발악을 하며 순영이를 모함하는데 아유, 저 입을 확 그냥 매주로 틀어막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임금님이 어떤 분입니까? 성군 중의 성군 아니겠어요? 입을 닥쳐라. 내 몸이 이 맛을 기억하고 내 위장이 이 평안함을 증언하거늘. 네, 어찌 감히 시기심에 눈이 멀어 헛소리를 하느냐? 임금님의 불호령에 최상궁은 그 자리에서 사색이 되어 엎드려 빌었지요. 그리고 아까 순영이가 뺏어서 아궁이에 던졌던 독주머니 조각들이 발견되면서 최상궁의 죄상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결국 최상궁은 끌려가고 소주방의 최고 상궁 자리는 공석이 됐지요. 임금님은 순영이에게 내가 여기서 나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주겠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쩌시겠어요? 예궐에서 호강하며 사시겠어요? 하지만 우리 순영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종이에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글자 몇 자를 적었지요. 고향의 시어머님이 기다리십니다. 장은 지키는 이의 마음이 편안해야 맛이 나는 법입니다. 그 글을 본 임금님은 깊은 감동을 받으셨지요. 진정한 효부로다. 내 뜻이 그러하다면 강요하지 않겠다. 대신 너에게 조선 제1의 맞이라는 현판을 내리고 내 고향 집으로 가는 길을 호위하게 하리라. 순영이는 임금님의 큰절 같은 배려를 받으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양어깨에 비단 옷감을 가득 싣고 임금님이 직접 하사하신 가마를 타고 말이어요.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마자 화산대기 버선발로 뛰어나왔지요. 아이고 순영아, 내 새끼 왔느냐? 두 고부는 서로를 끌어안고 또 한 번 눈물바다를 잃었답니다. 이제 이 집안은 단순히 부잣집이 아니라 나라에서 인정한 약식동원의 명가가 된 거여요. 여러분, 이야기가 참 시원하게 끝났지요? 하지만 순영이의 비방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순영이는 자기가 배운 이 귀한 약선 요리법을
동네 안악들에게 베풀며 살기로 결심했거든요. 자, 다음 편은 우리 순영이가 동네 사람들의 고질병을 어떻게 음식으로 고쳐나가는지 더 재미나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올란 게 기대 많이 하셔요. 안 그렇습니까? 엄니들을 위한 중간 꿀팁. 오늘 우리 순영이가 임금님 위장병 고칠 때 쓴 귤피진피랑 방아잎배 초향 기억하셔요. 우리 엄니들 신경 좀 쓰거나 찬 거 드시면 금방 체하고 배에 가스 차서 빵빵해지죠. 그럴 때 귤 껍질 말린 거 이거 버리지 말고 잘 씻어서 말려두셨다가 차로 끓여 드셔보셔요. 동의보감에도 귤피는 소화를 돕고 담을 없애는데 최고라고 했단 게요. 그리고 방아잎은 향이 강해서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경남에서는 이거 안 들어가면 음식이 아니라고 할 만큼 많이 쓰거든요. 이게 토곽향이라 해서 위장 기능을 살려주고 구토를 멈추게 하는데 기가 막힌 약초여요. 입맛 없을 때 방아잎 몇 장 넣고 된장찌개 끓여 드시면 나갔던 입맛이 담장 넘어서 돌아올란 게 꼭 한번 해보셔요. 우리 순영이가 대궐에서 어마어마한 상을 받고 금이 환영한 뒤로 이 박참판댁 마당에는 하루도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단 게요. 근데 말이여요. 세상일이라는 게 참 묘해요. 한쪽이 잘 되면 꼭 시샘하듯 다른 쪽에서 사달이 나거든. 이번에는 순영이네 집안 문제가 아니라 글쎄 온 마을이 발칵 뒤집히는 큰일이 터지고 만 거여요. 때는 바야흐로 보릿고개를 겨우 넘기고 산의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던 봄날이었지요. 마을 촌장네 장남이 혼례를 치른다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잔치를 벌였거든요. 멧돼지도 잡고 전도 지지고 술도 거하게 내놓았으니 다들 아이고 배 터지게 먹어보자 하고 달려들었지 뭡니까. 그런데 그날 밤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배를 움켜쥐고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여요. 아이고 배야, 나 죽네, 나 죽어. 엄마야, 속이 뒤집어져서 눈앞이 노랗다. 집집마다 곡소리가 터져 나오는데 이게 보통 복통이 아니었단 게요. 위로는 토하고 아래로는 쏟아내는데 글쎄 사람 안색이 순식간에 잿빛이 돼버리더니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겁니다. 의원을 불러보니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광난후월왕, 즉 급성 위장염이 온 동네에 번진 거라나 뭐라나.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이게 무슨 마귀가 낀 거냐, 촌장네 잔치상에 귀신이 붙었나 보다 하며 난리가 났지요. 특히 기운 없는 노인네들이랑 어린애들은 벌써 숨이 가빠져서 오늘 내일하는 판이었으니 아유, 그 광경이 얼마나 참혹했겠냐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 화산대기 순영이를 불렀지요. 순영아, 지금 마을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게 생겼다. 내가 대궐에서도 인정받은 솜씨니 이 사람들을 좀 살려봐야 하지 않겠냐? 순영이는 이미 부엌에서 채비를 마치고 있었어요. 말을 못하니 대답은 못해도 그 깊고 맑은 눈망울에는 벌써 걱정 마셔요, 제가 해볼게요 하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지요. 순영이가 제일 먼저 꺼낸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작년 여름에 정성껏 담가두었던 매실청이랑 항아리 깊숙이 묵혀두었던 오래된 된장이었지요. 여러분, 동의보감에 보면 매실은 오메라 하여 성질이 따뜻하고 마시시며 독을 없애고 장의 통증을 멈추게 하는데
천하의 보약이라고 했거든요. 특히 음식을 잘못 먹어 탈이 났을 때는 이 매실만 한 게 없단 말입니다. 순영이는 커다란 가마솥에 물을 가득 붓고 매실청과 묵은 된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은 우리 몸의 해독 작용을 돕고 화를 가라앉히는데 으뜸이지요. 여기에다가 밭두렁에서 캔 생강이랑 팥뿌리 총배기를 한 움큼 넣고 푹 고아내는데, 아니, 저 벙어리 며느리가 지금 저런 풀물로 사람을 고치겠다고 저러는겨. 아직 정신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렸지만 순영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데 그 불꽃이 순영이의 간절한 마음처럼 활활 타올랐지요. 과연 이 구수한 된장 냄새 섞인 매실물이 죽어가는 마을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무서운 괴질 앞에 순영이의 정성도 무릎을 꿇게 될까요? 자, 성님들, 가마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구수한 냄새가 온 동네로 퍼지는데, 아, 글쎄 저 멀리서 웬 낯선 사내가 갓을 빗둘게 쓰고 지팡이를 짚으며 마을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자칭 천하제일명예라는 이 양반, 딱 봐도 눈이 족제비 마냥 간사하게 생긴 게 영 수상했단 말입니다. 에헴, 여기 괴질이 돌고 있다고 해서 내가 구제하러 왔소. 이 약 한 알이면 죽어가는 사람도 눈을 번쩍 뜬다니까. 이 뜨내기 약장수가 보따리를 풀더니 시커먼 알약을 꺼내 드는데, 아, 글쎄 약값으로 쌀 한 가마니씩을 내놓으라는 거여요. 마을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이고 선생님, 제발 우리 애 좀 살려주셔요 하며 앞다투어 쌀을 가져다 바치려고 했지요. 그때였소. 우리 순영이가 국자를 들고 마당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약장수의 앞길을 딱 가로막았지요. 순영이는 말을 못하니 그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약장수가 든 보따리를 가리켰습니다. 이 벙어리 년이 어디서 명의의 길을 막느냐, 저리 비키지 못해. 약장수가 눈을 부라리며 순영이를 밀치려 하자 우리 화산댁이 어디선가 빗자루를 들고 나타났단 게요. 어이구, 저 사기꾼 놈아, 어디서 우리 며느리한테 손을 대. 내 놈 약이 진짜면 내가 먼저 한 알 먹어봐라. 이 썩을 놈아. 화산댁의 기세에 약장수가 주춤하는 사이 순영이는 조용히 그 약알 하나를 빼서 바닥에 던지고 발로 지식여버렸습니다. 아, 글쎄 그 속에서 시커먼 숯가루라 쥐똥 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저게 뭐야? 저걸 먹이려고 했단 말이야?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자 약장수는 주랭랑을 쳤고 그제야 사람들은 순영이가 끓인 가마솥 앞으로 모여들었지요. 순영이는 정성스럽게 끓인 매실 된장탕을 한 사발씩 떠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들 한 모금씩 천천히 들이켜보셔요. 이게 대궐 임금님도 드시던 비방이요. 화산대기 추임새를 넣으니까 배를 움켜쥐고 있던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며 그 국물을 마셨지요. 아, 그 맛이 어땠겠어요? 처음에는 시큼하고 짭조름한 게 혀끝을 자극하더니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뱃속이 뜨끈해지면서 꼬였던 창자가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었대요. 어라, 속이 좀 편해지네? 아이고, 이제 살 것 같다. 뱃속에서 천둥치던 소리가 멎었어.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구토가 심해 눈도 못 뜨던 어린아이들이
그 국물을 마시고는 엄마, 배고파 하며 정신을 차리는데 아유, 그 모습을 본 애 엄마들이 순영이 손을 붙잡고 엉엉 울었단 게요. 하지만 기뻐하기엔 아직 일렀어요. 잔치를 주관했던 촌장네 장남, 그 신랑이 가장 심각했거든요. 고기를 제일 많이 먹어서 그런지 이미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서 꺽꺽거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순영이는 신랑의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최후의 수단을 꺼냈지요. 바로 9번 찌고 말린 구중구포 생강가루와 10년 묵은 꿀이었어요. 과연 이 마지막 처방이 혼례 날 초상을 치를 뻔한 신랑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아이고 성님들. 방 안은 그야말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막이 흘렀지요. 순영이는 떨리는 손으로 구중구포한 생강가루를 꿀에 잘 익였어 신랑의 입술 사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규합 총서에 보면 말이어요. 생강은 몸에 찬 기운을 몰아내고 꿀은 기력을 보충하며 독을 중화시킨다고 했거든요. 특히 이렇게 심하게 앓고 난 뒤에는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게 제일 중요하단 게요. 한참을 지났을까? 신랑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글쎄. 커헉 하고 검은 이물질을 토해내는 게 아니겠어요? 정신이 드느냐? 아들아. 촌장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하자 신랑이 서서히 눈을 뜨며 물 좀 주세요. 하고 갈라진 목소리를 냈습니다. 드디어 고비를 넘긴 거여요. 순영이는 그제야 참았던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고 손은 덜덜 떨렸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는 그 기쁨에 순영이의 얼굴에는 천사 같은 미소가 번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순영이를 보면 벙어리 며느리라고 부르지 않아요. 다들 우리 동네 보살님, 살아있는 대장금이라며 칭송이 자자하단 게요. 화산댁은 어깨가 아주 이만큼이나 올라가서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봤지? 우리 며느리 손끝만 닿으면 죽은 나무도 꽃이 핀단 게 대궐 임금님이 왜 가마까지 태워 보냈겠어. 다 이유가 있는 법이여. 그날 이후로 박참판 댁 대문 앞에는 전국 8도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환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게 됐지요. 순영이는 자기가 아는 비방을 아끼지 않고 나누어 주며 진정한 약식동원의 삶을 살게 됐답니다. 여러분, 말이 없어도 마음을 전할 수 있고 화려한 약재가 아니어도 정성이 담긴 음식 한 그릇이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 오늘 우리 순영이가 똑똑히 보여줬지요? 자, 그런데 말이어요. 이렇게 명성이 자자해지니 이제는 나라에서 또 가만히 있질 않네요. 이번에는 글쎄 이웃나라 사신들이 조선의 맛을 보겠다고 찾아온다는데 거기서 우리 순영이가 조선의 자존심을 걸고 요리 대결을 펼치게 됐지 뭡니까? 과연 우리 순영이가 그 코대 높은 외국 놈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자, 다음 편은 더 스펙터클하고 맛깔나는 이야기로 돌아올란 게 다들 밥 든든히 먹고 기다리셔요. 안 그렇습니까? 엄니들을 위한 꿀팁. 오늘 우리 순영이가 마을 사람들 살린 비방, 매실이랑 된장 이야기 좀 해볼게요. 우리 엄니들 날 거 드시거나 찬바람 쐬고 속이 살살 아플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약국 가기 전에 집에 있는 매실청,
한 잔 진하게 타 드셔보셔요. 매실의 신맛이 위장 기능을 도와주고 나쁜 균을 싹 죽여준단 게요. 그리고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찰 때는 맑은 된장국이 보약이어요. 된장에는 유익한 균이 많았어. 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독소를 배출해 주거든요. 여기에 생강 조금 다져 넣으면 몸에 열이 나면서 소화가 2배로 잘 된답니다. 단, 된장은 너무 오래 끓이면 좋은 균이 다 죽으니까 마지막에 살짝 끓여 드시는 게 좋다는 거 잊지 마셔요. 아이고 성님들, 드디어 이 기나긴 이야기의 막바지에 다다랐구만요. 자, 다들 옷매무새 단단히 고치고 들어보셔요. 이번에는 마을 수준이 아니라 아예 나라 대 나라로 판이 커져버렸단 게요. 임금님께서 우리 순영이의 솜씨를 잊지 못하시고 글쎄 북쪽 너머에서 온 코대 높은 나라 사신들을 대접하는 자리에 순영이를 다시 부르신 거여요. 이 사신 놈들이 말이여. 자기네 나라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이라며 조선 음식을 심심하고 볼품없다 하고 아주 대놓고 무시를 해댔거든요. 조선에는 그저 풀떼기랑 짠지밖에 없단 말이냐? 우리 입맛을 사로잡지 못하면 이번 국교는 다시 생각해봐야겠노라. 이놈들이 아주 배떼지가 기름져서 그런지 말투부터가 싸가지가 없었지 뭡니까? 임금님께서는 속이 타들어가셨지요. 그래서 박참판댁 며느리를 당장 들라 하라. 어명을 내리신 거여요. 우리 순영이가 다시 대궐 소주방에 섰을 때 그 기세가 어땠겠어요? 예전처럼 기죽은 시골 안악이 아니었지요. 시어머니 화산댁이 떠나보낼 때 야야, 내 뒤에는 이심이가 있고 100년 시간장이 있다. 저 오랑캐 놈들 콧대를 납작하게 해주고 오너라 하며 기를 팍팍 넣어줬거든요. 그런데 말이어요. 대결 당일이 되니 이 사신 놈들이 비겁하게 술을 쓰는 게 아니겠어요? 자기네들은 온갖 진귀한 고기랑 기름진 향신료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는 우리 순영이한테는 조선은 장맛이 좋다니 고기 없이 채소랑 장만으로 우리를 만족시켜 보아라 하고 억지 조건을 내건 겁니다. 아유, 세상에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어. 소주방 상궁들도 아이고 고기 한 점 없이 저 기름진 입맛을 어떻게 잡는단 말이냐 하며 발을 동동 굴렀지요. 하지만 우리 순영이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며 보따리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그게 뭐였냐고요? 바로 산속 깊은 곳에서 찬바람 맞으며 자란 말린 표고버섯이랑 설이 맞은 더덕, 그리고 우리 집안의 보물씨 간장이었지요. 순영이는 생각했습니다. 기름진 고기는 먹을 때는 즐거우나 몸을 무겁게 하는 법. 하지만 우리 사냐 초화장은 먹을수록 피가 맑아지고 정신이 깨어나는 법이지. 순영이는 칼을 잡았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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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리드미컬한 칼질 소리가 소주방 가득 울려 퍼지는데 그 소리가 마치 전쟁터 나가는 장수의 북소리처럼 웅장했단 게요. 표고버섯을 얇게 저며 시간장에 재우고 더덕은 방망이로 자근자근 두드려 쓴맛은 빼고 식감은 살렸지요. 과연 고기 한 점 없는 이 산의 진미가 기름진 고기만 찾아대는 사신들의 입맛을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조선의 명운이 순영이의 가느다란 손가락 끝에 걸렸습니다. 자, 드디어 대궐 연회장에 음식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신 놈들은
자기네들이 만든 기름기 좔좔 흐르는 고기 요리를 내놓으며 이것이 진정한 천하의 맛이다 하고 거드름을 피웠지요. 이어서 우리 순영이의 차례가 됐습니다. 순영이는 커다란 녹그릇에 하얀 쌀밥을 담고 그 위에 오색 찬란한 나물과 씨간장으로 맛을 낸 표고버섯, 그리고 정성껏 구워낸 고추장을 곁들인 약선 비빔밥을 내놓았습니다. 고작 비빔밥이란 말이냐? 고기도 없는 이 풀밭을 먹으라는 것이냐? 사신 우두머리가 비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지요. 그런데 글쎄, 밥을 비비기 시작하자마자 연회장의 묘한 향기가 진동을 하는 거여요. 참기름의 고소함 속에 숨어있는 씨간장의 깊은 풍미와 사냐초의 싱그러운 향이 사신들의 코끝을 강하게 때린 겁니다. 사신이 마지못해 한 입 크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연회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지요. 사신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씹던 손길을 멈추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게 아니겠어요? 이 맛은 무엇이냐? 고기가 없는데 고기보다 더 진한 감칠맛이 나고 씹을수록 머리가 맑아지는 이 기분은. 사신은 정신없이 밥그릇을 비워내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사신들도 경쟁하듯 숟가락질을 해댔지요. 시의전서에 나온 비법대로 9번 덕근 산초가루를 살짝 가미했더니 그 알싸한 맛이 사신들의 느끼한 속을 확 씻어내 버린 거여요. 조선의 장맛은 가히 신비롭구나. 우리가 먹어온 고기 요리는 그저 혓바닥만 즐겁게 했을 뿐이나 이 음식은 내 몸속 장기들을 어루만져 주는 느낌이로다. 결과는 보나마나 우리 순영이의 압승이었지요. 임금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조선의 며느리가 오랑캐의 기세를 꺾었도다 하고 극찬하셨습니다. 대결이 끝나고 임금님께서는 순영이를 가까이 부르셨어요. 내 공이 크도다. 이번에는 절대로 그냥 보낼 수 없으니 소주방 최고 상궁의 지위를 내리고 평생 대궐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마. 어떠냐? 여러분, 이번에는 거절하기 힘들겠지요? 임금님이 직접 평생 보장을 약속하셨는데 말여요. 그런데 우리 순영이는 이번에도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해진 손수건 하나를 꺼내 보여드렸지요. 그 손수건에는 시어머니 화산대기 순영이를 보내며 자수로 새겨준 글귀가 있었어요.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너라, 내 새끼야. 순영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대궐의 황금 의자보다 고향집 아궁이 앞에 앉아 시어머니와 마주 앉아 먹는 된장찌개가 더 그립다는 그 진심. 임금님도 결국 고개를 끄덕이실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 생각지도 못한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순영이가 가마를 타고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동네 사람들은 풍악을 울리며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순영이 눈에는 오직 한 사람,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서 목을 빼고 기다리는 화산댁만 보였지요. 화산댁은 가마가 멈추기도 전에 달려와 순영이를 덥석 안았습니다. 아이고 고생했다. 내 새끼. 이 험한 대궐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냐. 장하다. 정말 장해. 화산댁의 거친 손이 순영이의 뺨을 어루만지는데 그 손에서 나는 장냄새, 흙냄새. 그게 바로 순영이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의 냄새였지요. 순영이는 시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화산대기 순영이를 떼어놓으며 장난스레 꾸짖었습니다. 야, 이놈아. 이제 울지 마라. 임금님 앞에서도 당당했던 조선 제1요리사가 왜 이렇게 애기처럼 우느냐? 어서 들어가서 시어미한테 내가 만든 그 잘난 음식 한 상 차려봐라. 순영이는 눈물을 닦으며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지난 세월 시어머니가 주었던 구박과 미움, 그리고 중풍을 겪으며 서로를 용서했던 그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기운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순영이는 입을 뗐습니다. 평생 닫혀있던 그 문이 시어머니의 깊은 사랑이라는 열쇠로 마침내 열리는 순간이었지요. 어머니. 아이고, 성님들 들으셨소? 마을 사람들도 지나가던 새들도 깜짝 놀라 멈춰 섰단게요. 순영이의 입에서 비록 서툴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어머니 소리가 터져 나온 거여요. 화산댁은 제 귀를 의심하며 눈을 크게 떴지요. 너 방금 뭐라고 했냐? 다시 한번 말해봐라. 내 새끼야. 순영이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으며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이제 어머니랑 평생 맛있는 거 해먹으며 살아요. 기적이 일어난 거여요. 동의보감에도 심장에 화가 풀리고 기가 소통하며 닫힌 문이 열린다고 했듯이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랑이 순영이의 막혔던 말문을 틔워준 것이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지요. 마을은 그야말로 잔치집이 됐고 순영이는 그날 이후로 말 잘하고 요리 잘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며느리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참으로 훈훈하게 끝났지요? 결국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만드는 건 귀한 약재보다도 서로를 아끼는 마음과 정성이라는 거 잊지 마셔요. 우리 순영이처럼 말여요. 안 그렇습니까? 엄니들을 위한 꿀팁. 마지막으로 우리 순영이가 사신들 입맛 잡을 때 쓴 표고버섯이랑 더덕 팁 하나 드릴게요. 우리 엄니들 고기 끊어야지 하면서도 기운 없을 때 고기 생각나시죠? 그럴 때 표고버섯을 말려서 요리에 드셔보셔요. 말린 표고는 비타민 D도 풍부하고 감칠맛이 고기보다 더 좋단게요. 특히 혈관 깨끗하게 해주는 데는 표고만 한 게 없어요. 그리고 더덕은 산에서 나는 사산물의 삶이라고. 부를 만큼 폐랑기관지의 보약이어요. 요즘같이 미세먼지 많고 목 칼칼할 때 더덕 자근자근 두드려 고추장 양념 발라 구워 드시면 기관지 점막이 튼튼해져서 감기 예방에도 기가 막힌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산더덕 맛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곳은 수안보입니다. 가서 온천도 하고 더덕구이 백반을 한번 맛보시면 시중에서 파는 재배한 더덕은 밍밍해서 다시는 못 먹게 될 거예요. 작가가 마지막으로 덧붙이는 글입니다. 어머님들, 요즘 요리 프로그램 보면 온갖 기교를 넣어 마치 천상의 맛인 양 연출하잖아요. 그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음식은 기본에 충실할 때 가장 맛나요. 제철 식재료를 식재료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리고 기본을 지켜가며 정성, 즉 음식에 기를 넣을 때 비로소 약이 되는 음식이 되는 거랍니다.
절대 요리 프로그램 따라 하지 마시고 빨리 하려 하지 마세요. 같은 채소나 육수라도 팔팔 끓이는 것은 뼈에서 사골육수 뽑을 때는 하는 것이지. 멸치나 다시마, 표고 등을 우려낼 때는 방울이 살짝 오르는 정도로 최대한 약한 불에서 천일염 아주 조금 넣고 은근히 우려내야 제대로 우러나며 맑은 육수일수록 시원한 맛과 감칠맛, 즉 아미노산이 폭발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 못하신 분은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는 모두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